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한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홍적세, 즉 빙하기였습니다. 거대한 빙상이 북부 대륙의 대부분을 덮고 있었고 땅의 모습을 빚어냈죠. 세상은 혹독한 곳이었고 생명체가 추위에 맞서 버텨야 하는 극한의 행성이었습니다. 거대한 초원에는 생명들로 가득했습니다. 장엄한 동물떼들이 이 평원을 누볐죠. 이 풍경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그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발명의 능력을 가진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얼음 세계의 리듬과 엮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지능과 협력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적응력 강한 종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초기 인류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들의 두개골 안에 있습니다. 인류의 뇌는 조상들이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복잡한 사고는 언어를 탄생시켰고 세대 간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지능은 그들의 손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도구 제작의 달인이 되었죠. 이 도구들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냥과 자원 가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은 예술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그들은 숨막히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는 마음의 강력한 표현이었죠. 그것은 인류 문화의 여명이었습니다.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습니다. 호기심과 새로운 자원에 대한 필요에 이끌려 작은 집단들은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구의 모든 곳으로 그들을 이끌게 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결국 바다까지 건너게 됩니다.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은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다른 인간 종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유전자 안에 이 사라진 친척들의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기심 많은 정신과 협력적인 정신 외에는 거의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단일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빙하 시대에는 생존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화로는 삶의 중심이자 생명의 등대였습니다. 따뜻함을 제공하고 포식자들을 막아주었습니다. 불을 이용한 요리는 영양분을 활성화하고 음식을 더 안전하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뇌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불 주위에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삶은 작고 협력적인 집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불 주위에서 형성된 유대감은 그들의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지식이 공유되고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화로는 최초의 교실이자 회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집단 기억이 전수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결정적인 기술은 바로 석기였습니다. 단순한 돌을 보고 그 안에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격지떼기라고 불리는 기술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돌로 조심스럽게 쳐서 돌의 모양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들은 지질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싯돌과 같은 특정 유형의 돌을 찾아냈습니다. 부싯돌, 처트, 흑요석 같은 것들이요. 이 재료들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부서졌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날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엄청난 숙련도와 인내, 그리고 오랜 도제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이 전수되고 다듬어졌죠. 빙하기 사냥꾼의 도구는 다양하고 정교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도구는 손도끼였습니다. 눈물방울 모양의 석기로 구석기 시대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할 수 있었죠. 큰 동물을 도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고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거나 방어용 무기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고는 이 하나의 도구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섬세한 절단에 사용되는 날카로운 돌 조각칼을 만들었고 옷과 주거를 위해
동물의 가죽을 손질하는 데 사용되는 튼튼한 글깨도 만들었습니다. 끌과 같은 돌인 뷰리는 뼈, 뿔, 상아를 가공하여 바늘이나 작살과 같은 더 전문적인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석기 기술의 숙달은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거대한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과 같은 자연적인 무기가 없었기에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롭게 다듬은 돌촉을 나무 막대에 부착하는 방법을 배웠고 치명적인 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혁신은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거리에서 크고 위험한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는 새로운 수준의 개념적 사고를 나타냈습니다. 여러 재료를 결합하여 각 부분의 합보다 훨씬 효과적인 복합 도구를 만들어냈죠.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독창성과 기술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제작은 추상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도구 제작자는 원석 안에 완성된 제품의 모습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조각을 깨뜨리지 않고 원하는 모양을 얻기 위해 정밀한 타격 순서를 계획해야 했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번 반복된 이 과정은 인간 두뇌를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정교한 운동 제어 능력, 그리고 선견지명과 관련된 신경 경로를 강화했죠. 도구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정신을 더 예리하게 만들고 더 유능하게 만들었으며 다가올 도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빙하기 사냥은 단순히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과 팀워크가 필요한 위협이었습니다. 단순히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죠. 매머드나 들소와 같은 사냥감들은 거대하고 위험해서 날카로운 창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냥꾼들은 환경에 통달하여 동물의 행동과 이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기습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자연적인 덫으로 몰아넣었는데, 예를 들면 계곡이나 절벽 같은 곳이었습니다. 역할을 조율하고 정확하게 소통했습니다. 성공은 신뢰와 완벽한 실행을 필요로 했습니다. 각 사냥꾼은 서로에게 의존했습니다. 사냥은 공동체를 묶어주는 사회적 접착제였으며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며 집단을 결속시켰습니다. 매머드 한 마리면 몇 주 동안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옷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고기부터 가죽, 뼈까지 동물의 모든 부분이 활용되어 고기부터 가죽, 뼈까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사냥감을 처리하는 것도 또 다른 공동의 노력이었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빙하기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함께 번성했습니다. 빙하시대 인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절과 무리를 따라 이동했죠. 그들의 여정은 잘 알려진 주기를 따랐고 매년 익숙한 야영지로 돌아왔습니다. 거처는 동굴부터 독창적인 매머드뼈 오두막까지 다양했지만 항상 이동성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습니다. 소지품은 몇 안 되고 실용적이었죠. 도구, 의류, 그리고 휴대할 수 있는 장신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적응력을 길러주었고 땅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게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지도처럼 풍경을 읽으며 모든 자원과 위험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역동적이었고 끊임없는 움직임과 학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생태학적 지혜는 그들의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부로서 살았고 그 위에 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빙하기 인류는 생존을 넘어 예술과 의미를 창조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성으로 동물을 그렸고 황토와 숯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술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의식이었을까, 기록이었을까, 아니면 순수한 표현이었을까? 그들은 조각상과 구슬을 조각하며 영성과 정체성을 암시했습니다. 이 창조물들은 의문을 품고 꿈을 꾸며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유물들은 신념 체계와 의식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문화가 출현했습니다. 인류는 세상을 해석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상상력의 여명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세상은 변모했습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대륙의 모습이 바뀌었으며 고대 땅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매머드 스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숲이 대신했습니다. 거대 동물군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간 사냥과 기후 변화가 많은 거대 동물들을 멸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격변은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얼어붙은 평원을 가로질러 무리를 쫓던 옛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물고기와 작은 동물들,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을 제공했습니다. 적응은 필수적이었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거인들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인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지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풍요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야생 밀, 보리, 견과류, 그리고 사냥감이 번성하여 사람들은 한 곳에 더 오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 캠프는 반영구적인 거주지로 변모했고 새로운 도구들, 즉 낫, 맷돌, 저장 구덩이 등이 등장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이동에서 계절별 수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물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더 튼튼한 거주지를 지었습니다. 공동체는 더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나투프 문화는 유목 생활과 정착 생활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농업의 문턱에서 살아가며 야생의 풍요를 수확했습니다. 곧 그들은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탄생했죠. 캠프 주변에 떨어진 곡물들이 싹을 틔우면서 씨앗과 식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씨앗을 의도적으로 뿌리기 시작했고 더 크고 수확하기 쉬운 곡물을 선호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야생풀은 인간에게 길들여진 작물이 되었고 인간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유전자 조작 행위였습니다. 동물 가축화도 뒤따랐는데 목동들이 온순한 염소와 양을 관리하고 번식시켰습니다. 선택적 번식을 통해 동물들은 더욱 온순하고 생산적으로 변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은 안정적인 식량과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야생은 서서히 인간의 통제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문명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농업이라는 혁명적인 새로운 전략은 인간 생활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작물을 심고 가꾸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며 결국 수확해야 했죠. 땅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고대의 유목 생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구적인 정착지를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풍경을 지나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착된 인류 사회의 근간이 되는 마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마을들은 이전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요르단 계곡의 예리코와 같은 유적지나 오늘날 터키의 차탈회 위크에서 고고학자들은 상당하고 밀집된 정착지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뼈와 가죽으로 만든 임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진흙 벽돌과 목재로 지어진 영구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차탈회 위크에서는 집들이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 위로 이동했고 천장의 구멍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구성은 물질적인 재산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저장하기 위한 도자기, 더 정교한 도구들, 그리고 장식품들까지 유목민에게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을에서의 삶은 새로운 종류의 사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훨씬 더 큰 집단을 이루어 평생 같은 이웃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쟁을 관리하고 방어 시설이나 관계수로 건설과 같은 공동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과 사회 조직 방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분쟁을 관리하고 방어 시설이나 관계수로 건설과 같은 공동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과 사회 조직 방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초기 농경 공동체는 상당히 평등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적 차등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은 다른 집보다 크고 어떤 매장지에는 더 정교한 부장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위의 출현과 아마도 공동체 내 리더십 역할의 시작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가족 집단은 더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착 생활은 또한 새로운 도전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수확의 성공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뭄, 홍수 또는 작물 질병은 공동체 전체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새로운 종교적 신념과 의식을 낳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 동물, 그리고 사람들의 번영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죠. 터키의 괴베클리테페와 같은 유적지에서는 농업이 완전히 발전하기 전에도 수렵 채집인들이 거대하고 정교한 석조 사원을 지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에 호소하고 어쩌면 통제하려는 뿌리 깊은 필요를 시사합니다. 농업의 채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복잡한 거래였습니다. 농업은 인구 증가, 도시 성장, 그리고 노동 분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일종의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초기 농부들의 식단은 종종 덜 다양하고 영양가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밀집된 정착지는 새로운 질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 농업혁명은 우리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고 현대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유목 생활의 자유를 정착 생활의 안정과 맞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이점과 예상치 못한 비용을 모두 가져온 거래였습니다. 만년 전에 뿌려진 씨앗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으로 자라났습니다. 농업은 식량 인결을 만들어냈고 이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문화는 마을이 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사람과 아이디어가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최초의 도시들은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크와 같은 곳에서 나타났으며 인구와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구라트는 사원이자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혁신을 가속화하여 도시를 창의성의 용광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일강과 인더스강처럼 다른 강 유역에서도 독립적으로 일어났으며 복잡한 사회와 제국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지도자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도시들은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젖은 점토판에 그림 문자를 새겼습니다. 쐐기 문자라고 불리는 이 체계는 소리와 아이디어를 표현하도록 진화하여 구어를 시간 속에 멈추게 했습니다. 이 정보혁명은 통치자들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을 성문화하며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문해력은 엘리트 서기관들에게 한정되어 사회적 구분을 만들고 지배 계급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기록된 단어는 새롭고 더욱 체계적인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평등했던 사회는 도시에서 더욱 엄격한 사회 질서로 변모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통치 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정점에는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를 겸비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으로 여겨지거나 백성과 신을 잇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왕 아래에는 사제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도시의 경제적, 정신적 중심지인 신전을 관리했습니다. 왕과 사제, 귀족들은 함께 도시의 부를 통제하는 지배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대다수는 농부와 장인을 포함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국가와 신전에 대한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계층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최하층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달팠고 그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대가로 안정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강력하고 잘 조직된 도시 국가들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도시들은 귀중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물, 비옥한 토지, 그리고 무역로를 두고 말이죠. 이러한 경쟁은 자주 전쟁으로 번졌고, 이제 전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규모로 수행되었습니다. 왕들은 상비군을 양성했고 새로운 금속 무기로 무장하고 전문 병사들이 이끌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약탈품, 영토, 그리고 노예로 삼을 수 있는 포로들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도시들은 이웃 도시들을 정복하여 성장했고 그들을 더 큰 정치적 실체로 흡수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 구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제국입니다. 세계 최초의 진정한 제국 중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사르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기원전 233-34년경 그는 수메르의 독립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자신의 단일 통치 아래 통합하여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걸쳐 있는 광대하고 다민족적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권력의 모델이었습니다. 제국은 단순히 큰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민족과 영토를 통치하는 국가였으며 종종 군사력과 중앙 집권적인 행정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르곤의 제국은 선례를 남겼고 이는 다음 수천 년 동안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 계승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부터 이집트인과 히타이트인까지 말이죠. 이 거대한 제국들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초기 도시 국가들의 고립을 깨고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의 거대한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국경 안에서는 황제의 군대에 의해 보호받으며 장거리 무역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와 사절단의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 도로가 건설되었지만 이는 또한 상업과 통신의 동맥 역할도 했습니다. 아이디어, 기술, 언어, 그리고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리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제국은 문화 교류와 동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로 민족들을 융합하고 혼합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시대는 잔혹한 정복과 억압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계획은 폭력과 정복된 민족들의 예속 위에 세워졌으며 그들은 새로운 지배자들에게 무거운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봉기와 반란은 흔했으며 보통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진압되었습니다. 황제들이 지은 위대한 기념물과 궁전들은 종종 포로와 피지배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제국의 중심부에서 누리던 평화와 번영은 종종 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제국은 다음 수천 년 동안 지배적인 정치 조직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기술 혁신의 극적인 가속화를 동반했습니다. 도시로의 인구와 자원 집중은 물론 통치자들의 더 웅장한 사원과 더 효과적인 무기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발견을 촉진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 재련 기술의 숙달이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금과 구리 같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금속을 사용해왔지만 기원전 3000년경 근동의 장인들은 구리의 소량의 주석을 섞으면 훨씬 더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새로운 합금인 청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인류 역사의 한 시대를 통째로 명명하게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전쟁과 농업 모두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청동은 날카롭고 튼튼한 검, 장촉, 투구로 주조될 수 있었고 이를 갖춘 군대는 돌이나 단순한 구리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에 비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효과적인 도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 더 단단한 흙을 갈아엎을 수 있는 튼튼한 쟁기와 숲을 개간하기 위한 더 강력한 도끼 등이 있었습니다. 청동 생산은 복잡한 야금 지식을 필요로 했고 희귀한 주석 광석을 얻기 위한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도 중요했습니다. 청동은 당시의 첨단 소재였으며 그 통제권은 종종 국가의 권력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초기 문명들의 기술적, 조직적 역량은 그들이 남긴 기념비적인 건축물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들은 수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무덤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파라오 쿠프를 위해 지어진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00만 개가 넘는 거대한 석재 블록으로 지어진 공학의 걸작이며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이 건축물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와 그가 동원할 수 있었던 엄청난 자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표였습니다. 이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학, 기하학, 그리고 물류에 대한 정교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금속과 기념물 외에도 이 시대에는 다른 중요한 발명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물레는 표준화된 도자기, 용기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돛의 발명은 바람의 힘을 활용하여 배가 더 멀리 항해하고 더 많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 바다를 통한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처음 사용된 바퀴 달린 수레는 육상 운송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서로에게 기반을 두며 발전의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은 인류에게 환경을 형성하고 군사력을 투사하며 먼 사회들을 연결하는 전례 없는 힘을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후 유럽은 내부를 향했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움트기 시작했고 이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탄생을 의미하는 르네상스였으니 심오한 문화 운동이었습니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업적을 찬양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같은 예술가들은 중세 양식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와 깊이를 표현했습니다. 인쇄술은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르네상스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다는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 유럽인들에게 바다는 부의 고속도로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전 덕분에 새로운 탐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카리브해에 도착하면서 수천 년 동안 분리되어 있던 두 세계가 연결되었습니다. 이 교환은 지구를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유럽의 탐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을 향한 욕망과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열망에 이끌려서 말이죠. 콜럼버스 교환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식물, 동물, 그리고 아이디어의 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환에는 파괴적인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유럽 질병으로 인해 엄청난 인구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탐험가들이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동안 성우자들은 하늘의 지도를 새로 그리며 과학혁명을 시작했습니다. 1000년 넘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19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의 지동설을 제안했습니다. 갈릴로 갈릴레이의 망원경 관측은 낡은 세계관을 뒤흔들었죠. 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뒷받침했지만 그를 재판에 서게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 인력은 우주가 질서 정견한 기계와 같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주 말이죠. 과학혁명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지적운동은 논리, 회의주의, 그리고 지식의 추구를 옹호했습니다. 존 로크와 같은 사상가들은 전통과 제도에 도전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에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크는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빠르게 확산되어 떠오르는 중산층에게 영감을 주고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를 부추겼습니다. 이는 이성을 통해 사회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증진시키며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계몽주의 이념은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혁명들은 정치 지형을 재편하며 왕정 시대를 끝냈습니다. 미 18세기 정치혁명에 이어 곧 기술혁명이 뒤따랐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굉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증기기관의 발명은 오랜 한계를 뛰어넘어 방대한 에너지원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겪은 산업은 섬유산업이었고 최초의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 동력은 증기기관차의 개발과 함께 곧 바퀴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발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새롭고 더 빠르며 더 상호 연결된 세상의 물리적인 발현이었습니다. 이 에너지 혁명의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새로운 식민주의의 물결을 촉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공장 시스템은 일자리를 찾아 산업 중심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급격한 이주를 촉발했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삶은 시골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공장과 광산에서의 작업은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비참했습니다. 과밀한 다세대 주택에는 기본적인 위생 시설조차 부족했습니다. 질병은 빠르게 퍼졌고 연가 사망률은 높았습니다.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고난과 빈곤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경험은 새로운 사회 계급, 즉 도시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싸우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정치 이념을 촉발시켰습니다. 20세기는 산업혁명이 불러온 힘이 눈부신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지구를 연결했지만 동시에 새롭고 끔찍한 형태의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혁신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연기관의 발전은 자동차를 탄생시켰고 비행기도 등장하여 교통과 개인 이동성을 더욱 혁신했습니다. 전기의 활용은 가정에 빛을 가져다 주었고 새로운 소비 가전제품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항생제 발견과 같은 의학 분야의 과학적 돌파구와 백신 개발은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추고 기대 수명을 늘려 전 세계적인 인구 폭발을 초래했습니다. 세상을 형성하는 인류의 힘은 거의 무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역량과 산업적 힘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전반은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서 벌어진 산업 규모의 살육과 2차 세계대전의 전 세계적인 분쟁과 대량 학살은 바로 발전만을 약속했던 기술들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기관총과 같은 새로운 무기들, 전차, 폭격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자폭탄은 인류의 무시무시한 새로운 자기 파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렸고 낡은 제국들을 산산조각냈으며 인류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후 시대는 새로운 전 세계적인 대립, 즉 냉전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 대국이 문명을 여러 번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로 무장한 채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또한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을 향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엔과 같은 새로운 기관들이 창설되어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화와 같은 항공 여행 및 통신 기술은 텔레비전과 함께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세계화는 가속화되었고 다국적 기업과 금융시장이 좋든 나쁘든 단일하고 통합된 세계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기 말에는 인류가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발을 디뎠고 천연두와 같은 질병을 박멸했으며 아이디어와 이미지가 거의 즉각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는 엄청난 도전 과제도 따랐습니다.
우리의 산업을 움직였던 화석 연료의 연소는 지구 기후를 위험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의 격차는 여전히 컸고, 급증하는 인구는 지구의 유한한 자원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시대는 승리와 어려움이 공존하는 역설이었고, 전례 없는 연결과 심오한 새로운 위험이 함께하는 시대였습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정보에 기반한 혁명이 조용히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적인 발명품은 놀라운 속도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칩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탄생은 진정한 촉매제였습니다. 90년대에는 인터넷이 사용자 친화적인 매체로 변모하여 대중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정보를 게시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혁명의 영향은 우리가 일하고 쇼핑하고 배우고 즐기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인류를 연결하여 하나의 글로벌 대화를 만들어냈지만 새로운 도전 과제 또한 제시합니다. 과거의 혁명들처럼 디지털 혁명은 인간이라는 의미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여정입니다. 빙하기부터 디지털 스크린까지 소수의 방랑자에서 글로벌 문명으로 우리는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간 우리 조상들의 느린 발걸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의 나아감에 기여한 평범한 삶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깨진 돌과 불을 가지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를 재형성하고 원자를 쪼개고 다른 세계를 탐험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적응력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항상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동과 도구를 변화시키며 적응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열망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를 연결합니다. 호기심은 우리의 과학적 탐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본질은 고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역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종종 가장 깊은 결점을 드러내죠. 협력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은 부족주의와 분열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혁신을 향한 우리의 추진력은 성공의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부족하여 미래 세대가 우리의 발전이 낳은 부작용으로 고통받게 합니다. 우리는 마천루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여전히 빙하기 시대의 사람들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뇌와 감정 반응은 유목 생활을 하고 수렵 채집을 하던 고대 세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본능이 현대 환경과 잘 맞지 않는 채로 남아있게 합니다. 음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귀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음식들은 저렴하고 풍부하여 비만과 심장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를 위해 진화했지만 이제는 익명의 도시에서 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시스템이 대비하도록 설계된 급박한 위험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뇌는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진화론적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멈춤. 우리는 지구 역사의 특별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일 종이 전 지구적 변화의 지배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활동은 대기를 변화시키고 바다를 바꾸었으며 멸종의 물결을 촉발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인류세, 즉 인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후의 미래, 종의 생존, 그리고 지구의 건강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새롭게 얻은 힘은 막대하고 전례 없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지구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유일한 보금자리의 복잡한 생명 유지 시스템을 지혜와 통찰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류세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쓰이지 않았으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대한 이야기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벼랑 끝에 서서 아직 쓰여지지 않은 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형성했던 혁신, 협력, 그리고 경쟁의 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그리고 나노기술과 같은 분야의 발전은 우리의 세상을 재편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가오는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내릴 선택들은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또한 다음 논리적인 단계, 즉 우리의 고향 행성을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처음 아프리카를 벗어났을 때 시작된 위대한 이주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장은 우리가 써야 할 것입니다.